자, 안녕하세요. 북스영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으로서는 동로마 제국이 맞아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 동로마 제국을 로마의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서유럽의 시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좀 약간 비칭으로 이렇게 불렸던 명칭인데 이 비잔티움의 이제 말 자체가 이 그 당시 동로마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명칭에서 나오죠. 원래 그 비잔티움은 그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어요. 메가라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이 바뀌게 되고 이름이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로 이제 이름 바꾸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2, 3세기에서 점령을 당하죠.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래서 이스탄불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제국은 이제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거의 한 1000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지만 비잔틴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일단 비잔틴 제국이 경제로 상당히 풍요했다는 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교를 이제 해서 저도 게르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선호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의 요새요. 그래서 주변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도 이 콘스탄티노플 앞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장벽이 있어요. 이 테오도시우스 장벽과 그 밑에 있는 깊은 해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할 때까지 뭐냐면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는 비잔틴의 역사 구분을 1기, 2기, 3기, 3시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1기는 유스티니누스부터 해서 8세기 초반까지 이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경제 기반이 확립되고 제국의 영토가 나름대로 확립했던 시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 구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유스티아누스 때가 제일 절정기고요. 그 이후까지는 이제 뭐냐면 거의 쇠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군강군제나 뭐 둔정병제나 이런 것들 만들 때가 이게 정성기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이제 방비하기 위한 거죠. 예, 앞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제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세기 때가 이제 8세기 초반부터 해서 그 뭐냐면 11세기 중반인데 이때 이제 유럽에서는 최고의 경제적, 군사력, 문화적 발달 시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잔틴 점점 쇠퇴했던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기는 이제 쇠퇴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영토가 이미 2기 때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3기 때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받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제 요걸 나누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도 한번 나눠봤어요. 이거는 이제 비잔틴 제국의 이제 대외관계 측면에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눴는데 사형사 심화 규제를 잠깐 볼게요. 자, 사형사 심화 규제를 이제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1기 257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럼 동로마 시기 구분을 볼게요.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은 대외관계 측면에서 그 당시 이제 어떤 민족이 어떻게 쳐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크게 4시기 나누는데 6세기가 제일 전성기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법 대전을 하고 서방 정책에 집중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했죠. 예, 나르센스나 이런 사람들 이제 파견해가지고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후부터 이제 조금씩 외부 인민족의 어떤 침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쳐들어왔던 민족이 처음에는 산산족 페르시아고 그 뒤에 2, 3세들이 침입을 해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헤라클레스 황제 때 쳐들어왔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세기 초반 때는 산산족 페르시아, 그 다음에 7세기 후반 때는 2, 3세기 침입해왔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시기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외부의 민족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군간군제와 둔정변제죠. 예. 그래서 이 군간군제와 둔정변제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타니스 때부터 이제 추구했던 서방 정책을 포기해요. 그래서 과거 노마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동방에 오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막아서 최대한 영토를 지키겠다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세기 확대되면서 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그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점점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갖고 그리스 안으로 영토가 축소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스 안으로. 예. 그래가지고 요때부터는 이제 요 유스타니우스 황제 이후부터는 그리스가 그 소아시아 반도 그 일대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언어도 예전에는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아이고 갑자기 그러네요. 예. 자, 예전에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황제예요. 그 후에 이제 황제들은 혈통이 되면 그리스 계통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죠. 이 성상 파괴 운동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것이죠. 자, 9세기에서 11세기 들어가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대토지 소유 제도에서 자연농민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둔정병제가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군간구제로 인해서 지방의 총사연간이 지방 분립, 지방 세력의 할거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공격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쪽 유럽 쪽에 발칸 방면 쪽에서 노르만족이니 뭐 셀주크 투르크, 예,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중동이죠. 예, 불가르족 이런 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토가 더 축소되죠. 특히 이제 11세기 넘어가면 그 당시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 당시 그 투르크의 주요 영토였던 어디를 장악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상당히 경제적 풍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격을 받게 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라틴 제국이 성립되죠.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한데 잠깐 이제 멸망했다가 다시 부흥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침을 멸망해요. 이때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거의 비잔티움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 주변의 영토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상실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패권이 원래는 무역권이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장악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동지중해 무역권이 그 당시 이탈리아 상이 넘어가죠. 베네치아, 제네바 상인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무역이 행해지죠. 원래 이제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했던 무역을 자신이 주도를 해가지고 동방 무역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더 나가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서노마에 비해서 유지됐던 이유가 뭐냐? 예. 뭐 여기 발전 원인이지만 솔직히 이제 유지 원인,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노마에 조직화된 관료제, 항제권 강화, 그다음 제국 방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특히 이 콘스탄티노플은 동방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서 제일 큰 대도시였어. 인구 한 50만에서 60만? 요 정도의 큰 도시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군대 조직. 뒤에 이제 나왔던 둔전병제나 뭐 군간구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공과 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상당히 그 교통의 요지였죠. 그리고 또 콘스탄티노플이 상당히 이제 천의 요새야. 여기 뚫기가 힘들어요. 네, 동서교통의 요지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좀 더 볼게요.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도시죠. 예,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을 보면 이제 이게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반도에 튀어나와서 삼면이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그래서 흑해의 이제 모든 것들은 흑해 물자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요. 이거 다시 여기 들어가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죠. 그리고 이 천의 방어라는 또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삼면에 바다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예, 거기 이제 거기다가 여기 보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성벽인데 테오도시우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 밑에 또 여기는 안 보이지만 해자가 있어. 해자. 해자가 상당히 있죠. 해자는 이제 성벽 주변에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물 채우는 방어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이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그 콘스탄티노플이 잘 사니까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요 테오도시우 성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요게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냐면 식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 와가지고 돈 몇 푼 주면서 그냥 물려놔라 하면서 이제 쫓아내죠. 자, 그래가지고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뚫기가 힘들었다. 그럼 언제 한번 뚫었냐? 그때 그 당시 베네치아군이 그 4차 십자군 전쟁 때 그 당시 베네치아 갈린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돛대를 성벽에 걸어가지고 거기를 타고 넘어왔어. 그때 한번 뚫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때 그 공격을 하다 이거 청동대포 있죠. 오스만 투르크에서 청동대포를 막 쏴도 그냥 안 뚫리다가 우연찮게 그 옆문에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좀 열려놨어요. 그래갖고 그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여기에서 또 한국 고시라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한국 고대 그 맞은편에 여기에 이쪽 양쪽으로 뭘 걸어놓냐면 쇠사슬을 걸어놔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만약 적선이 오면 이 쇠사슬을 위에 올려요. 그래갖고 배가 여기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타라는 곳은 콘스탄티노플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베네치아에 들어가서 베네치아에 있었던 중립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건드기가 좀 힘든 거야. 오늘날 스위스와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들도 여기는 공격하지 못하고 여기를 이제 바다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예, 여기 항상 걸리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의 그는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요걸 이제 뚫어가지고 요 해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배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배로. 그래서 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한국 고수 곡바로 들어가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곡바로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함선들이 와서 물리쳤죠. 실제로 이제 뚫린 거는 요 테오도시오 성벽에서 그 작은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온 군사들에서 이 콘스탄티노플가 뚫리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오스만 투르크가 뚫릴 때까지 상당히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천의 요새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동성 모욕의 중심지였고 기독교 세계의 그 뭐냐면 또 제일 큰 도시였다. 그래서 보통 그 8세기 때 기준으로 해갖고 3대 도시가 있어.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그 다음에 장안, 그 당시 유교 문화권의 중심지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이제 중심인 바그다드, 이렇게 이제 3대 도시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에 보면 콘스탄티노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7차 세계사 예전에 교과서죠. 거기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일 유명한 성당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성소피아 성당이죠.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그 당시 처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걸 재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5년 만에 이제 완공했는데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흥분한 황제는 그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했노라 라고 말했다. 유명한 말이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을 2345로 개조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성소피아 성당은 예전 성소피아 성당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옆에 첨탑이 있어요. 이 첨탑은 나중에 이제 2345로 개조할 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2345로 쓰진 않고요. 박물관을 써요. 박물관으로. 하여튼 이 성소피아 성당이 너무 거대하니까 이걸 본 이제 술탄 중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흐메드. 그래갖고 그 아흐메드가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서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아흐메드 사원이야. 그러니까 블룩 모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크기는 되게 컸지만 성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보면 다시 이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아까 이제 좀 하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대관계를 볼게요. 자, 서강자에서 읽은 것처럼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군사력이 그렇게 뭐 콘스탄티노플도 강한 거는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제국 안에 그 뭐냐면 자체 군사력도 있었고 그리고 자연병도 있었지만 또 용병도 있었고 그리고 매일 다른 민족들과 싸우다 보니까 상당한 다양한 병종들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민족들 힘으로 다스리긴 힘드니까 주로 외교협상이나 매수 등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막가가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쵸, 경제력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제가 그 밑에 보면 이제 각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서총부터 서강,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주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걸 좀 참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동로마 제국은 서노마에 비해서 황제권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왕 중의 왕, 바실레우스라고 지칭이죠. 그래서 동방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동방적 어떤 신적인 성격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황제 교황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라는 것은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서양의 이제 그 교황의 역할을 해서 그 교회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최고 우두머리가 황제가 아니야. 이거는 황제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고 황제가 그 동로마교의 최고 우두머리는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황제지만,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수장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아니라 비잔틴 황제가 아니라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 교황주의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비판도 있어요. 왜냐면 그 용어 자체가 서유럽에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좀 약간 멸시하는 용어로 쓰는 거야. 마치 황제가 교황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주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상대적인 의미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혀 자율성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서노마에 비해서 동로마가 황제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쓰고 이제 하면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수자대주교 임명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예, 자기가 그 수자대주교가 되는 게 아니라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회의 소집과 회의 내용 결정권. 종교회의와 소집과 회의 내용 결정 갖고 있었다. 예, 이거는 오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독교나 불교의 그 종교회를 소집하고 그 교리에 간섭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교일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나오죠. 유스티아누스 황제. 대개 동로마 제국 나오면 거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유스타누스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제일 정성기 때 황제죠. 되게 6세기 때 이제 황제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노마의 고통을 회복했다. 상당수가 이제 회복을 했어. 이걸 이제 서방 정책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그 고토 회복에 크게 앞장섰던 장군이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두 명만 외워두시면 돼요. 베리사리우스하고 나드센스 두 명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리사리우스와 나드센스를 파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북쪽에 아프리카에 반달 왕국 있었죠. 반달 왕국을 멸망을 시키고요. 다시 바다 건너서 동고토 왕국을 또 멸망시켜. 그래서 가고 노무 양토를 회복하고 여기 보면 동고토 왕국의 그 수도가 라반나라는 곳이 있어요. 라반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총독 근거지로 삼죠. 그래서 이런 그 서방 정책을 내가지고 가고 노마 영토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키고 라반나에 총독부를 설치했지만 일단 여기 보면 거리상으로 되게 멀잖아. 지중해도 끼어 있고 그래서 이제 롬바디아족이나 이런 그 족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좀 시청해 그래서 영향력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희 관계도 이제 그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들어가면, 자, 노마법을 집대성했죠. 그 유스티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이 노마법을 집대성해 법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의 법을 정리한다는 거야. 우리가 건국대전을 만들 때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법을 뭐냐면 정리하는 거죠. 왜 그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냐? 그 당시 로마의 여러 법들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서 서로 간에 충돌된 법들이 있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걸 이제 뭐냐면 추상화시켜 어떤 이제 항목을 정해가지고 좀 사례별로 해가서 법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그걸 추상화시켜서 법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스티아누스 법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나중에 11세기 때 이후에 로마법이 이제 다시 발견됐다고 했죠. 그래서 중세법이나 정치 이론에 큰 영향을 주고 오늘날 로마법이 이제 큰 영향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오늘 민법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근대 민법은 로마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절대주의적 국가이론 주권 개념도 있죠. 로마법 안에. 그다음에 또 해석 여하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이론 이걸 딥하는데 크게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좀 약간 더 설명을 하면 이 로마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좀 설명이 적은데 자 로마법 대전은 크게 네 부분이 있어요. 편찬사업 부분이 그래갖고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534년에 그 최종 그 완성된 유스티아누스 법령징은 당시까지 모든 황제의 칙령을 요약하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시대에 떠진 낡은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2권을 편찬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유스티아누스 법령징 할 때 로마법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설 신찬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고전 시대 때의 법학 저술을 이제 시대순으로 발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든 것이 법학 테스트는 법학 제휴를 만들고요. 이 법학 입문서야. 예, 뭐 우리가 서양사 개론이나 동양사 개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끝으로 이제 신법령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령을 모은 곳인데, 자, 요게 이제 이상 이 네 가지 관련된 서술 민법 대전이 나간다. 자,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가 있었다. 유스티아누스 법령징, 학설 신찬, 그다음 법학 제요, 뭐 법학 입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에도 이제 서양사 강좌에 읽어보시겠지만 그 내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딱꼭지를 계속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비잔티움에서 이제 나름대로 노마 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했다. 그 비잔틴 제국을 동방적 요소를 없애고 나름대로 비잔티아 시켜서 예전에 로마로 복귀시키려고 했던 황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초기 때 그 동로마는 노마 혈통이기 때문에 또 지배층이 노마인들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뭐냐면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리스어도 사용한다는 역소가 이제 그리스 반도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였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만들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을 다시 건축을 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걸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중축했다라는 기술도 있는데 중축했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방적 건축물이었다. 자, 근데 이제 뭐 동방적 건축물보다는 이제 로마식 양식이었죠. 이게 나중에 동양에 오리엔트색이 이제 확대된 건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 양식, 동양식, 동양식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피아 성당을 건설하고 나서 유스티누스 대제는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했는가? 요거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력을 강화해서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번성한 제국이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하고 주변의 여러 유목민족들로부터 야만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래서 그 당시 북으로는 아바르족과 슬라브족들 이렇게 침해받고요. 슬라브족들은 유목민족의 한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동으로는 산산족 페르시아가 침입했고 등등등. 그래갖고 이제 시리아, 이집트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상실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잠깐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이제 국방력 강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비잔티움 제국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때 얘기가 아니라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스티누스 황제 때 서방 정책을 하면서 강력해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친일을 계속 받았다. 예.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여러 이민족 때 침을 받았다. 요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요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몇 가지 빠졌네요. 그래서 좀 더 보충을 할게요. 예, 심화 교재 내용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앙집권을 또 강화시켰어요.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중앙정부의 직접적 관할해서 관리를 파견해서 전제적 권한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견직공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네스티우스파가 그 당시 동방교회 일종이죠. 이제 견직공 비당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서유에 전파시키는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교회 제도를 개혁을 했어. 그래서 황제 교양주의, 정교일치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강제도 나오고 몇몇 교과서도 나왔는데 이때 이제 니케이 민중반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세금도 부과되고 부정부패도 많다 보니까 요 콘스탄티노플에서 민중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민중반란을 진압을 하고 나서 징세제도를 개혁하고 관리의 부정부패도 방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유스티아누스 대제는 혼자 통치했던 황제는 아니에요. 되게 누구냐 왕비가 있어. 이 왕비 이름도 외워두시죠. 테오도라 왕비가 있어. 테오도라. 예. 그래갖고 이 테오도라는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 테오도라는 이제 서커스에서 그 운영했던 자기 아버지가 서커스를 운영했던 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곰 재련사도 되게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상당히 미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 테오도라를 눈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하고 나중에 반대도 불구하고 주변에 반대 불구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테오도라가 젊었을 때 좀 약간 그 당시 일종의 몸을 팔았다? 매춘부였다는 소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테오도라가 이제 주변에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매춘부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왜 하냐. 근데 유스티누스 대제는 이런 것을 뿌리치고 결국에 테오도라와 결혼하고 그 사람을 공동 황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같이 통치를 한 거야. 같이 통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테오도라 이름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여성이죠. 그래서 그때 니케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유스티누스 대제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자살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대해서 테오도라를 말리면서 이 유스티누스 황제에게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래갖고 요게 황제 자주색 옷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마대 이제 왕비의 힘을 얻어서 분산된 병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진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테오드라는 상당히 유명한 왕비 그 공동 황제 그런 거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테오드라도 출신이 별로 안 좋지만 유스티아누스 대제도 그렇게 출신이 안 좋아요. 이 사람도 원래 그 황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제에서 황제 지위를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소장농의 자식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그 삼촌에 따라서 군인이 됐다가 삼촌이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삼촌의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야. 유스티아누스 대제도. 그러니까 필조로 그렇게 그 가문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동로마 황제들 보면 대개 보면 여기 뭐 앞에는 세습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선왕조나 고려시대처럼 세습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뤄진 건 아니고요. 되게 두세 대 정도 하다가 또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인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래서 혈통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바뀌어. 그래서 동로마 황제 안에서도 여러 왕조들이 존재를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세 방을 볼게요. 여기 이제 비잔틴 영토의 축소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7세기 초반에 산산족 페르시아 그리고 7세기 중반에 이슬람이 침입했었고, 자 유스티아누스 사후에 이제 아바르족하고 뭐 슬라브족이 침입해왔고요. 그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가 이제 공격하면서 유스티아누스가 했던 서방 정책을 포기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를 상실했고요. 자, 그때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헤라클레우스제가 있어요. 헤라클라우스제, 예, 헤라클리우스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때 이제 잠깐 이제 더 팽창 정책을 해서 시리아, 이집트를 회복하고 사산족 페르시아부터 자 그리고 나서 군간구제와 둥정병제를 실시했다. 소아시아 발칸 반도 주변에 이거는 거듭된 외부로부터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때 군간구제와 둥정병제를 실시한 게 아니라 이 뒤에 헤라클레우스제 때 실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통설상 그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잘 나갔다가 문제는 7세기 중반에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이제 헤라클레우스 후반 때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획복했던 영토를 다시 뺏기게 돼. 이런 것들 가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간구제와 둥정병제를 볼게요. 여기 헤라클레스제 때 실시한 군간구제 둥정병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군간구제와 둥정병제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상 제도상은 따로 제도예요. 그래서 군간구제는 제국 내 영토를 30개의 군간군 나누고 그 황제가 임명한 군간군 사령관에게 군사행정 사법권을 부여해요. 그 왜 부여하냐면 효율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효율성을 이제 좋은 측면에서 효율성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나중에 황제권이 약해질 때 지방세력화되는 독립세력화되는 이런 문제점도 동시에 있죠. 그 다음에 자용농제를 실시하죠. 자용병제를. 그래갖고 물론 이제 예전 용병도 있어요. 뭐 직업군인도 있고 그렇지만 지방을 지키는 군대는 둥정병을 이제 이용하는데 이 자용농이 이제 그 당시 군역을 짊어지려면 어느 경제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정근대 시대 때는 뭐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자기가 마련해야 돼.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 군대에 가려면. 그래서 이 군역을 부담할 수 있게 그들에게 뭘 지급하냐면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그리고 토지는 또 아들에게 세습이 돼요. 물론 아들이 군역을 계속 종사한다는 조건 아래 그래서 군역에 대한 반대 국부로 이 둥정병제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이 둥정병을 각 군간에 있는 사령관이 통솔하게 되죠. 그래서 군간구제와 둥정병은 다른 제도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북이나 당나라 때 뭐 군전제하고 부병제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오 3세를 보죠. 레오 3세 하면 뭐로 이제 유명하죠? 그쵸? 이 사람은,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오 3세 때 약간 이제 이 3세의 격퇴 주문기를 맞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네오 3세가 보니까 이 3세력들이 이제 그 비난을 하는 거야. 그 당시 동로마를 그리스 정교를 너네들은 성상숭배를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보니까 너 성인 상인이 그다음 예수 상인이 만들어 놓고는 숭배하지 않냐. 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동로마에서는 교회 그 세력, 그러니까 일반 교회보다는 스톤 세력들이 강했어요. 은근히. 이 스톤 세력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스톤 세력들이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어. 예. 근데 이 스톤 세력들은 성상숭배를 찬성하는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억누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성상숭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경제적 목적도 있고 종교적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죠. 예,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성상숭배 경향이 강한 소현세력들 억제할 목적도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 세력의 공격 이런 것들 막을 필요도 있고. 자, 그래서 네오 3세 때 성상숭배를 했다. 그러면 성상숭배가 계속 지금까지 그리스 정교로 계속 이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 교과서에 보면 마치 그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의 비교 표에 보면 카톨릭은 성상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거 너무 한 단면, 그러니까 레오 3세나 그때 한 단면을 도식화시켜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아. 지금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를 해요. 풀린 지 한참 된 거야. 몇천 년 전에 풀렸어. 예. 자, 그러니까 천년 전에 풀렸는데, 그러면 요게 더 살펴볼게. 이게 잠깐 성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요 성상숭배 금지를 보면 이슬람의 철저한 우상숭배 금지, 그 비형상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어떤 비판, 교리 측면과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성상을 지지 세력인 수도원 세력의 약함이 수도원의 토지를 강타하겠다. 그래서 1차 숭배 금지는 레오 3세 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데네 여자가 즉위하면서 2차 니케 공의 때 성상숭배를 또 허용했다가 다시 네오 5세 때 2차 성상숭배 금지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상숭배 금지를 철회하죠. 843년에. 그러니까 성상숭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성상숭배 금지 결과는 결국에는 그리스 종교하고 카톨릭 분리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죠. 예, 그래서 성상숭배 자체가 뭐 카톨릭을 이제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성상숭배가 필요하죠. 걔들만의 포교를 위해서는. 근데 그쪽에서는 그 황제에서는 성상숭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엔 11세기 넘어와서 서로 이제 로마 교황하고 콘스탄틴 대주교가 파문에 처해지면서 교회가 완전히 갈려지게 된 거죠. 예,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 왕조가 이제 있는데 마케도니아 왕조이 무슨 갑자기 마케도니아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동로마 제국에는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이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되게 세네대, 3대, 4대 가다가 또 다른 왕조하고 쿠데타에서 다른 왕이 집권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는 여러 왕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9세기에서 이제 등장했던 마케도니아 왕조야. 마케도니아.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영토 확장을 이제 잠깐 주목을 했죠. 예. 좀 빠졌다가 뭐 크레타 회복하고 안티오크와 시리아 북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를 병합하는 듯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셀주크 투르크와 이제 대결하는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와 군사적으로 대토지 소유가 이제 확산되면서 똑같은 이제 둔전이 이제 장식하죠. 그러니까 잠식당하죠. 뭐가 비슷하냐면 그 북이나 당나라 때 이제 당에 가면서 부병제의 바탕이 됐던 균전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병제가 확산돼요. 용병제 뭐 대두됐다는데 요때 대두된 건 아니고요. 이미 용병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 계기로 해서 이제 자연병을 바탕으로 한 군사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을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 용병들의 문제는 잘 나갈 때는 잘 싸우는데 만약에 불리하거나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는 위기 시에는 도망가는 데 문제가 있어. 이들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병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약탈을 많이 해요. 이건 뭐 동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용병대 약탈은 유명하죠. 예, 100년 전쟁 때도 그랬고 30년 전쟁 때도 그랬고 툭하면 약탈이야.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비군 제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간구제 문제점이 등장했죠. 원래 군간구제는 30개 군간구를 나눠가지고 좀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이들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줬지만 일단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원래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결국에는 이 군간군 사령관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지역 할거주의 세력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11세기에 들어가면 다시 뺏겼던 차지했던 영토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냐면 다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시치리아 나미트라 지역은 노르만에게 뺏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교가 이제 결정적 분열을 하죠. 그래서 계기를 마련했던 것은 성상 숭배 금지령이었지만 11세기 들어와서 서로 파문에 처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완전 갈려지게 돼. 그리고 이제 이때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셀주크 투르크는 한동안 이제 북부에서 아르메니아 북부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카프카스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다시 중동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제 이라크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요. 예,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경제 중심지였어.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에 이제 진출하고 그 소아시아 니케아를 수도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아까 했지만 이 셀주크 투르크족의 본국이 아니라 여기 니케아 수도한 것은 그 여러 제국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제국 중에 하나가 룸 셀주크 투르크야. 그래서 100년 그 십자군 전쟁 때 얘기했죠. 그래서 십자군들이 이제 상륙해가지고 그 소아시아 반도를 공격할 때 상대했던 것은 셀주크 투르크 본가가 아니라 그 에미르에 이제 있는 에미르 지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세웠던 rum셀주크 투르크예요. 예, rum셀주크 투르크. 그래서 rum셀주크 투르크는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한 후에도 터키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 소아시아 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란국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복속됐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란국이 rum셀주크 투르크를 멸망하고 나서 그 자녀 세력들이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그 자녀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이 자녀 세력들 통합을 해갖고 소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지역은요. 예,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경제적 중심지를 이제 뺏긴 황제는 이제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하냐면 서노마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서노마에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서노마 황제이죠. 예. 근데 황제는 19통 했는데 이걸 이제 교황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황 중심의 십자군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근데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그 당시 동로마 제국만 도와준다고 하니까 명분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또 명분을 만들었죠.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방해한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죠. 예, 이런 과정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모자른 걸 좀 약간 그 심화규제에서 설명을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미케아 1세라는 왕이 있어요. 동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제냐면, 예전 서강제에서 한번 읽은 것처럼, 사르마 대제가 이제 서노마 그 황제로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르마는 입장에서 동로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처음에 동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당시 땅을 좀 뺏고 받고 여기 그 아드리안 연해 지역 있죠?
요 지역을 받고 나서 산유문화 대지를 선호만 환경 인정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나왔어요. 예,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십자군 전쟁 때 라틴 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국가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때 라틴 제국을 본국에서 주변에 여러 또 제후국도 만들었죠. 그래서 라틴 제국은 이슬람 왕국처럼 비슷하게 그 봉건제도를 이식한 그 제국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다시 부흥해가지고 그 동로마 제국 세력 때 부흥해서 이걸 멸망시켰지만, 자,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대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하고, 군대도 되게 다양한 병종이 있었다. 그래서 중무장한 기병이 있었고, 보병도 있었고, 장교도 있었고, 용병도 있었고, 자영농민도 있었는데, 둥정병제 같은 경우에는 자영농민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방을 편제하려고 했고, 지방군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전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용병들이 이제, 더 확산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용병들이 군사력을 국방 방위의 주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잔티움 문화를 보죠. 비잔티움 문화 합격자 서브노트에서. 자, 특색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정통 위에 그리스 종교를 결합해서 독자적인 어떤 문화권을 형성했다. 그래서 카톨릭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초창기 때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뭘로 이제 대체되죠? 그리스어로 대체되죠. 그래서 라틴어로 마지막 사용했던 황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라고 했죠. 예. 그리스어로 이제 공연을 사용했던 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그리스 영토가 그리스 반도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로. 자, 그리고 그리스 종교를 신공했고요. 아이고, 이게 왜 또 넘어가나? 예. 자, 그리스 종교를 신봉했고, 그 다음에 황제 교황주의와 황제 교황주의 전제주의 정치를 이제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황제 교황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 당시 황제 군사 정치적 최고 지배자, 동시에 교회 수장. 이 교회 수장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빼고요. 최고의 지배자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군사 정치적 최고의 지배자인 동시에 교회 수장인데, 최고의 지배자보다는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 예. 황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이제 왜 갑자기 황제 교황주의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는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간행을 시작했다. 간행이 시작됐고, 황제 콘스탄티노플의 교회의 주교로 임명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 논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하면 종교의 소지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황제가 군사 정치적으로 최고 지배자인 동시에 교황의 수장이라는데, 이게 물론 문맥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황제 교황주의를 내세우면서 요구를 하니까 황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수장은 아니에요. 교회 수장은 컨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BS 교재라든지 그런 데서는 보면 마치 그 컨스탄티노플 그 교회가 그 당시 비잔틴 교회가 황제가 그걸 마치 수장으로서 그걸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수장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예, 영향력을 미친 거지였지만 그 수장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좀 약간 구분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리스 고전을 보존했죠. 그래서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고대 그리스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훗날 이슬람 세계를 통해 서유도에 전파됐고, 고전 연구의 성과에 르네상스의 왜냐면 이게 뭐야? 르네상스의 자주제가 되었다? 자극제가 되었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슬람에서 받아들여 서유도에 전파하는 역할도 있고, 또 그 자체에 또 플라톤 철학 같은 것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을 할 때 그 심플라톤이라고 하죠. 그 심플라톤에 전공했던 그 학자들이 어디로 건너갔어? 그렇죠. 네, 이탈리아 건너가서 그 심플라톤 사상을 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대포의 발명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대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대포는 발명을 한 게 대포는 중국에서 처음에 만들었죠. 송나라 시대 때 처음 만든 거고 이거 대포의 발명이 아니라 이게 아마 오해를 하셔가지고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뭘로 이제 제가 제치할 수 있냐면 대포 발명보다는 그리스의 불 발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그리스의 불이 뭐냐? 오늘날 뭐냐면 백리탄이에요. 백리탄. 그래서 백리탄은 폭탄에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을 섞어갖고 이게 터트리면 이 불이 붙잖아요. 근데 불이 붙으면 물이 보통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는데 이 백리탄에서 맞은 사람들은 삿갓이 막 타. 근데 여기 막 불 부어도 불을 부어도 불에 의해서 더 타요. 그러니까 물을 더 부어도 불이 더 타는 거야. 보통 불이 물에 의해서 약한데 물을 부어도 계속 더 타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데 요 그리스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불도 한번 맞은 사람이 뭐냐면 불에 옮기면 이 불이 이 화학적 성분에서 막 그 사람의 그 삿갓을 태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물을 부으면 물이 오히려 불에 뭐냐면 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더 뭐냐면 불이 더 타는 이상한 그 불이 있어. 그래서 이 그리스 불을 이제 오늘날 백리탄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국가 기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그리스 불을 이용해가지고 골드만 쪽으로 이렇게 골드노 쪽으로 들어오는 그 그리스 성당이나 적의 성당이나 그 당시 공격하는 이제 적들을 물리쳤다고 해요. 그리스 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확히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 불을 얘기하신 것 같아. 지금 이 글 쓴 거 보면 이게 있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심화교재에 적어놨긴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 불. 예. 그래서 이 그리스 불이 상당히 유명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요. 여기 서포트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요걸 제가 이제 또 인증번호를 좀 몇 개 적어 놓을게요. 예, 한 개 적어 놓는다고 했거든요. 인증번호가, 예, 이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인증번호, 두 개를 이제 제가 5강 2개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파일 인증번호는 72예요. 72. 예, 72니까 적어서 알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죠. 비잔틴 양식은 돔 양식과 모자이크 벽 양식 같은 것들이 있고 후에 이제 이슬람이나 그리스 나중에 이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동유럽에.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성당이 성 소피아 대성당.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이 잠깐 이제 정복했던 그 총독부에 있었던 라반나 지역에 있는 성 비테라 성당. 그 다음에 베네치의 마로코 성당. 이 비잔틴 양식은 그 비잔틴뿐만 아니라 동유럽이나 그 당시 서유럽, 이슬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좀 약간 더 설명을 하면, 자, 그리스 문화의 좀 특색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 아름다움을 추구했고요. 그리스 종교와 결합을 했고, 학문을 모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백과사전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술만은 좀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독교하고 이제 그리스 종교의 비교표가 있어요. 예, 비교표를 보면 자, 일단은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이 종교권을 갖고 있죠. 그리스 종교는 황제가 정치 종교적으로 장악했죠. 교황 황제주의란
많이 있고, 정치적 중심지는 이제 중심지 역할은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로마인데, 그리스 정교 처음에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죠? 그렇죠. 모스크바로 이동해.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해요. 제3의 로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뒤에 있는 노마노프 왕조 같은 경우에는 황실 기장이 그 안에 독수리가 있어. 네. 이 독수리가 로마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로마의 계승자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성상 숭배를 인정하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성상 숭배 금지인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때 금지는 모든 시기에 다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체계적 신학이 발달돼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있었고 신앙과 이성 통일. 근데 이제 그리스 종교는 교리 논쟁보다는 원식 기독교 정신을 계속 개성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중심 교회 그 중심지는 또 교회 일반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당 같은 일반 교회가 중심지만 그리스 종교는 여기 교회 그 신앙의 중심지가 교회가 아니라 어디가 강하냐면 스토온이 강해. 스토온이 중심지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스토온 세력들이 강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넘어가서 다른 것은 이제 모방적이지만 예술은 상당히 독자적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고전 미술 바탕으로 해서 오리엔트 미술 흡수해서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 건축 미술 양식을 보이는데 이게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해요. 비잔티움 양식.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성 소피아 성당이다. 외관이 웅장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돔 양식이다. 예. 그래서 있고 그게 나중에 이슬람 양식에 또 영향을 미치죠. 돔 양식. 그래서 이슬람 사원들 보면 되게 둥그럽잖아요. 지붕이.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미술 보면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콘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세미나는 요게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됐는데 요거예요. 예. 세미나는 아주 이제 그 하풍이 상당히 디테일한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한 걸 말한 거고 그다음 필사본 처음 머리 글자 도형이나 무양으로 장식하는 거. 예전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중세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글이 있고 책이 있고 여기에다가 큰 글자로 I, P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자를 좀 크게 쓰는 거 있어. 이런 것들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콤이라는 게 있어. 성화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화상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에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상숭배 금지령 때 성상이 금지되니까 성상을 대체해갖고 성화를 만들었어. 이걸 이콤이라고 해요. 이 성화는 성상처럼 이렇게 뭐냐면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고요. 어떤 상징화시킨 거야. 성인이라든지 어떤 신의 모습이라든지 천사의 모습을 상징화시켜서 하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 성상처럼 숭배 대상 어떤 포연물 요 정도의 그래서 이때 이제 이콤이라는 특유의 동로마 양식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주에 797에 보면 이콤이 있어요. 이콤 성화상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다음 장 넘어가면 성 소피아 내부 모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독수리 무늬 비단 등등인데 특히 독수리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또 서유럽 세계의 비잔틴 비교. 그래서 약간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기도 합격자 서버 노트를. 자, 여기 보면 비잔틴 제국의 의의를 볼게요. 자,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비잔틴 제국은 산산조 페르시아하고 이슬람 세력부터 서유럽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고전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할 때 르네상스의 그 그리스 고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잔틴 학자들이 공이 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문화 창출에 주변 세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 특히 어떤 민족에 영향을 주냐면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에 영향을 줘요. 슬라브족. 예. 그래서 이제 이 슬라브족을 중심해서 그리스 종교가 다 전파됐죠. 물론 모든 슬라브족들이 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러시아를 중심한 동슬라브족
계통들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슬라브 국가들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함으로써 독자적 문화를 기반했고, 워낙 러시아는 이제 그리스 정교를 많이 믿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키립 형제가 있어. 키립 형제. 이 사람은 동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제 그 당시 러시아나 이런 슬라브들에게 그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그들이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중세시대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슬라브 알파벳이요. 슬라브 알파벳.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보면 그 러시아 문자 보면 알파벳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알파벳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죠. 근데 말도 보니까 이 그 키릴 문자가 만든 키릴 형제가 만든 이 슬라브 알파벳, 키릴 문자라고 하는 그게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원래 중세시대 때 그 썼던 알파벳, 그리스나 중세시대 알파벳을 원조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알파벳은 나중에 그 르네상스나 뒤에 이제 근현대를 거치면서 개조된 거라고 하더라고. 예, 자, 하여튼 이 키릴 문자가 그 당시 종교를 포교시킬 목적, 기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사용했고, 그 당시 지금 이제 세르비아나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 사용하는 슬라브 문자의 어원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베트남도 원래는 이제 그 베트남 고유의 문자가 있죠. 쭈노 문자라고. 근데 이게 자체가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베트남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베트남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알파벳 형식으로 해갖고 베트남 문자를 포기하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베트남 문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심화 규제에 좀 들어가서 자, 뭐 이렇게 1, 2, 3번은 앞에 내용하고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잔틴 문화 영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원이나 그 당시 이슬람의 또 마호메트 대성원이나 어떻게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시 동유럽에 서유럽에 큰 영향을 줬고 또 이슬람에도 영향을 줬다. 특히 동유럽에 러시아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슬라브 사회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립은 유럽 동북부에 거주한 슬라브족들이 그다음 6세기에서 서진에서 남아에서 러시아 동유럽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형성됐는데 이 슬라브족들은 원래는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들이 이동할 때 오늘날 러시아나 동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들 슬라브라고 이제 했는데 원래는 그 로마나 뭐 오늘 그리스 이전부터 이 슬라브족은 노예도 팔려 다녔죠. 그리고 중세시대 또 노예도 했다가 슬라브라는 말 자체가 노예라는 의미야. 기원이.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이들도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슬라브족들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니까 같은 그리스도교는 노예도 삼지 못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다시 이제 유럽인들 슬라브족 대신에 누구 이제 사용하기 시작 제 노예 삼냐면 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 사용한 거잖아요. 자, 기독교 전파 과정을 볼게요. 비잔틴 황제는 슬라브족을 전도한 목적으로 키릭과 메토디우스 형제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선교 목적으로 키릭 문자가 이제 발명됐고요. 슬라브어를 복음서를 번역을 했다. 그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자, 전파 지역을 보면 앞에도 언급했지만 모든 그 슬라브족들이 사는 지역에 그리스교 종교가 전파된 건 아니에요. 카톨릭도 전파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서부 지역의 그 슬라브족들은 폴란드,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죠.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 헝가리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마자르 계통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서방의 카톨릭을 받아들인 반면에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이제 유고에 있는 이제 예전에 유고에 있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원래 같은 혈통이고 같은 언어인데 뭐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서 민족이 분열된 거예요. 민족이 갈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있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밑에 보면 서슬라브족, 남슬라브족, 동슬라브족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동슬라브족이야. 동슬라브족은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9세기 때 노르만족들이 이제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과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워서 러시아를 형성했고
그 예전에 말했죠. 13세기 때 키찬코 왕국이 이제 거기서 그 지역,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공국들 지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경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세워서 그 독립을 하고 이반 3세가 북부 러시아를 통합하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을 자처했다. 예. 그리고 러시아 발전 보면 키예프 공국이 있어. 그래서 그 9세기 때 키예프 공국의 위치 여기에요. 9세기 때 노르만족들이 노브고로드 공국을 확장해서 건국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슬라브 쪽, 러시아 쪽의 역사학자는 그걸 부정하는 키예프 공국이나 노브고로드는 다 슬라브족들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 키예프 공국의 왕 중에 하나가 블라디미르 1세가 있어요. 이 사람을 좀 외워두세요. 이게 제일 전성기 때인데, 블라디미르 1세가 이제 제일 전성기 때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공주를 결혼할 때 그 당시 비잔티움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잔티움 공주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공이 개종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종교로 개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잔틴식의 어떤 전제 정치를 실시했다. 예. 그리고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비잔틴 문화를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키찬토 한국 있다가 모스크바 대공국 있죠. 이반 3세, 이반 4세 때 전제 군주제가 확립이 됐고요. 이반 3세 때 이제 크레모닌 공이 이제 건축이 됐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반 4세 때 있다가 잠깐 이제 혼란기가 있다가 그때 이제 혼란기를 극복하고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였던 로마노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자, 근데 폴란드 왕국인데 우리 보면 폴란드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폴란드는 상당히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발트의 삼국 중에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합쳐져서 폴란드 왕국이 형성됐고 15, 16세기 때는 상당히 전성기였어. 근데 이제 나중에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근세에 더만 르네상스 넘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중세시대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부분을 좀 할게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예,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